예.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이대의 지금 이 교과목의 수업은 제가 작년도에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지금 오늘 또 오게 돼서 여러분들을 다시 마주할 수 있게 됐는데요. 물론 뭐 작년에 수강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는 않겠지만 금년도에는 작년에 썼던 강의 안에서 뭐 조금 더 실태 위주로 조금 더 강의를 보강을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4시 45분까지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플로우에서 제 이야기를 듣다가 질문이 있으실 것이 틀림이 없을 것으로 추정이 돼서 4시 반까지 가능하면 좀 정리를 하고 질의 응답을 하는 시간을 한 15분 정도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소개를 하신 것처럼 원래는 심리학으로만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범죄학과가 따로 있는 학교들이 존재치를 않아가지고 따로 학문 분야로 범죄학이 국내에는 설립되어 있지 않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크리미널러지를 이제 학문 분야로 독립된 학문 분야로 설정을 해놓고 박사과정까지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미널러지는 이론, 범죄의 발생과 뭐 처우에 관련된 대책에 관련된 이론들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응용이 된 분야가 이제 크리미널 저스티스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형사 정책, 예컨대 형사사법제도를 따로 띄어서 법대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영미법 국가에서는 그것을 단과대학의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정책과 연관된 것들이 주로 다루어지고요. 크리미널 저스티스에서는 그리고는 한편으로 법에 대한 교육은 로스쿨에서 주로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에서는 소송과 연관된 법률가들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외에 이제 학부에 크리미널 저스티스가 있는 학과에서는 지금 형사 정책과 연관된 다양한 종류의 학문 분야가 학제 간접 성격을 띠고 연구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무래도 사법제도, 예컨대 법률이라는 것이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리고는 또 한편으로 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행정 조직이 또 중요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행정 조직으로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경찰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 중에 한 축을 이제 이루고 또 다른 축 중에 하나가 일단 처분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전문 법관들에 의해서 로스쿨 출신들의 법관들이 전부 처분을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처분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곳이 교정국이죠. 교정단위. 그렇기 때문에 교정행정이 또 다른 축을 구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정책이라고 하면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어떤 판결 이전의 조사 과정, 수사 단계를 포섭을 하는 학문 분야와 처분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교정행정 또는 보호관찰 등이 지금 형사정책의 주요한 어떤 행정적인 축을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안에 소프트웨어와 연관된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교도소라고 해서 교도소에 가는 사람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질적인 집단이 사실은 교도소로 유입이 되죠. 돈이 많은 사람도 교도소를 가고 SK그룹의 뭐 회장처럼 돈이 아주 많은 사람도 교도소를 가지만 뭐 아주 가난한 사람도 사실은 벌금조차를 내지 못하는 아주 빈곤층들도 교도소를 가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형벌을 집행하는 과정이 다 동질적이어서는 사실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양한 이질성을 고려한 교정행정은 사실 각각의 어떤 경로가 다 달라져야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주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빈곤의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아마도 복지제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겠죠.
특히 이제 소년 사법제도에서는 아이들이 대부분 다 빈곤층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복지적 지원을 교육적 지원 못지않게 개입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이나 사회복지학도 교정행정에서 굉장히 중대한 소프트웨어가 사실 되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심리학입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이라는 것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미시적으로 개개인의 특성을 다루는 학문 분야이다 보니까 범죄자들이 서로 너무나 많은 이질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개별적 특성을 파악을 해서 형벌을 집행함에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의 형사정책학부에서는 태반이 이제 학제간적 어떤 성격을 띠고 다양한 학문 분야를 공부한 사람들이 그 이제 학문을 구성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서 있는 위치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형사 사법 제도 내에서 지금 형사 정책 중에 수사 및 교정에서 필요한 일들을 지원하는 심리학자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는 이제 행정적으로는 다양한 심리학적인 전문 의견을 이제 실무 행정에다가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제가 이제 주로 지난 15년 동안 해온 연구들은 태반이 오펜더 스터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펜더 스터디는 결국은 연구의 대상이 오펜더다, 범죄자들이다 라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인데 뭐 그 외에는 사실은 기본적인 심리학적인 연구 패러다임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큰 과언이 아닙니다. 어차피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미시적인 학문 분야이다 보니까 연구 방법론적인 특성을 보면 제가 하는 연구는 다만 정신과 환자들 대신에 정신분열병 환자들 대신에 뭐 우울증 환자들 대신에 또는 뭐 건강한 대학생들 대신에 범죄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뿐 사실은 연구 방법론상은 상당 부분 계량적인 뭐 연구 방법 차원에서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15년 동안 계속 오펜더 스터디를 해오게 됐고 제가 오펜더 스터디를 할 수 있었던 데는 사실은 경기대학교라는 어떤 학문의 장애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저는 원래는 계속 심리학만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리학 중에서도 심리 측정, 그 중에서도 이제 정서를 측정하는 게 이제 제 세부 전공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정적인 어떤 경험이나 또는 감정적인 경험을 한 다음에 뭐 조절하는 능력이나 또는 조절 이후에 표현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연구를 해 왔었는데 그런데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참 그 흥미로운 분야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제 결국 제가 마지막으로 경기대학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연구는 지금 세브란스 광주 입원병원이 있어요. 경기도 광주에. 그래서 그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입원병원에서 정신분열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서의 경험상의 손상 여부를 평가하는 그런 이제 연구를 주로 했었는데 그런데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특성은 뭐냐면 정서적인 경험만 손상이 되는 게 아니고 인지적인 능력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진행이 많이 되면 증세가. 그렇기 때문에 정서도 손상이 되고 지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모든 정신 작용이 아주 다 쇠퇴하는 이런 특성들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좀 흥미 차원에서 보면 좀 재미가 없는 집단. 예컨대 여러 가지 괴리가 있어야 사실 궁금증이 더 자극을 주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최근에 드라마 중에서 해리장애가 나온 드라마가 있었죠. 제목이 뭐였죠? 킬미 힐미에서 보면 주인공이 이제 해리장애가 되는 거죠. 그죠? 그 해리장애의 특성은 뭐냐면 한쪽에서 한 일을 다른 쪽이 잘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명 이제 다중 성격의 특성 중에 하나는 어떤 인격이 나타나서 이제 활동을 하는 동안은 다른 인격들은 그 인격이 한 행동을 기억을 못하는 일종의 부분 기억 상실의 증세들을 사실은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리라는 게 하나의 자아 내에서 이제 발생을 하니까 그게 굉장히 많은 그 대중들의 호기심을 끌어가지고 사실은 시청률 면에서 보면 아주 그냥 대히트를 쳤다 이렇게 봐도 물론 뭐 지성이라는 연기자나
또 여자 배우가 연기를 잘했다는 것도 물론 이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문제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어트랙티브하다라는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끌었던 것도 뭐 상당 부분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개인 내에서 괴리가 있는 걸 연구하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심리학자들이 바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아이디어란 상황인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지능은 아주 월등히 뛰어난데 자기가 잘못하는 행동에 대한 뭐 어떤 정서적인 동요가 전혀 없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괴리라고 사실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정신분열병 환자들에게서는 쉽게 발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다. 왜냐하면 전체 기능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인지적 능력도 떨어지고 정서적인 능력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서 결국은 바닥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환자들을 주로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참 뭐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떻게 결말이 나는지 그 앞뒤 관계를 알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게 제 이제 연구의 짧은 연구의 그 어떤 인상이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경기대학교에서 교수 선발을 해서 이제 그 지원을 했는데 경기대학교는 특이하게도 학부에 심리학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원에는 범죄심리학과가 있는 학교고요. 그리고 학부에서는 교정학과, 경찰 행정학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미법 체계의 나라에 있는 College of Criminal Justice에 해당하는 학부 과목들이 존재하는 거죠, 전공이.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제 어떤 심리학적인 베이스를, 교양 수준의 심리학적 베이스를 가지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 좀 더 전문화된 어떤 지식의 습득이 가능한 그런 이제 학문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기대학교에 가게 된 연유가 사실은 지금 이 범죄 심리학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맨 처음에 총장 면접을 하러 이제 갔을 때, 면접 전날 경기대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사회과학대학에 무슨 과가 있는지 열심히 뒤져봤는데, 그런데 제 눈에 띈 게 교정학과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교정학과가 뭐를 하는 학과인지 내가 정확히 몰랐었습니다. 예. 그리고는 영어로는 Department of Correction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교정이라고 우리가 용어를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용어는 어디서 제일 많이 써요? 치과. 교정한 사람들 여기도 많이 있죠. 예. 많은 경우에 이제 치과에서 이를 교정을 할 때 우리가 교정이란 단어를 많이 쓰고 그리고는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토목이나 건설에서도 교정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어 뭐 여러 가지 이제 계측을 하거나 이럴 때 뭐 잘못된 부분을 이제 다시 측량을 해서 교정을 하는 이런 이제 작업들이 많이 이제 열람이 되는 것들 우리가 검색이 되는 것들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보다도 훨씬 빈도가 낮게 이제 교정이란 단어를 쓰는 그 분야가 이제 법무부 안에 교정본부가 있다는 그 당시에는 교정국이 아니고 교정본부가 아니라 교정국이었는데요. 그런 이제 법무부 산하의 조직 중에 교정시설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사람을 교정을 하겠다는 이야기구나라는 이제 그 파악을 하게 됐고 그럼 그럴 때 그 사람이 도대체 무엇인가 누구인가 하고 봤더니 그게 결국은 범죄자들을 교정을 하겠다라는 게 이 교과목의 이 학과의 이제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 범죄자들을 도대체 어떻게 교정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심리치료가 활용되는 우리가 뭐 내내 심리치료를 배웠는데 그 심리치료를 꼭 대학생들을 상담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종류의 기본적인 원리를 다양한 이제 뭐 사회인들에 대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범죄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돼서 총장 면접을 갔는데 저한테 이제 제일 그 주요하게 물어본 질문이 우리나라의 비행 청소년이 늘고 있다. 그게 이제 99년 얘기예요. 비행 청소년이 늘고 있는데 당신이 심리학자로서 그 비행 청소년, 늘고 있는 비행 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총장 면접의 이제 주요한 구체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날 열심히 예습한 걸 가지고 이제 한참 얘기를 했던 게 지금도 기억나는데 당시에는 입사를 할 때만 해도 제가 뭐 답변만 추상적으로 했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사실은 정확히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경기대학교에 들어가서
2000년과 2001년도에 제일 먼저 저한테 이제 주어진 과제가 뭐였느냐면 법무부의 과제였는데 전국에 있는 교정시설의 수감자들에 대한 분류 심사 시스템을 구축을 해라라는 게 저한테 주어졌던 첫 번째 과제였어요. 데이터가 넘어왔어요. 교정본부에서 이제 교정국에서 범죄자들의 데이터, 수감시설에 있는 수없이 많은 수천 명의 자료가 이제 데이터 파일로 저한테 넘어오고 그 파일을 적절히 잘 분류를 해서 일종의 뭐 프로파일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처우가 집행되도록 또 어떠한 보안 수준을 그 사람들에게 유지해야 되는지 제안을 해라 하는 게 이제 저에게 주어졌던 과제고요. 그때 이제 개발했던 게 교정 심리 검사라는 걸 개발했었습니다. 175문항짜리 범죄자들에게 보다 적합한 문항들로 구성된 175문항짜리 이제 자기보고식 심리 검사를 개발을 했었고, 그리고는 이제 납품을 한 시스템은 지금도 분류심사 시스템에 활용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스템을 개발을 하면서 제일 궁금증이 들었던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심리검사를 이제 개발을 할 때는 심리검사를 적용을 하는 대상자, 예컨대 피조사자를 직접 면담을 하거나 직접 심리검사를 실시해가지고 이제 자료를 수집을 하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검사 문항을 쭉 개발하면 일단 그 적용 대상에게 가가지고 접촉을 해가지고 자료를 수거해가지고 뭐 통계를 돌려서 어떤 유형화 작업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 주어졌던 과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수천 명의 자료 중에 그 구체적인 대상을 단 한 명도 만나지 말고 데이터만 가지고 그런 이제 어떤 분류 심사를 하는 유형화 작업을 해라라는 게 저한테 주어졌던 과제였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너무나 답답하다는 생각, 예컨대 데이터상에서는 단 한 줄의 데이터이지만 그 안에는 전과 13범도 있고 전과 20범도 있고 살인범도 있고 뭐 성폭력 무슨 열 몇 번씩 한 이런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인간들이 있는데 그중에 단 한 명도 만나지 말고 그걸 하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그 안에 있는 어떤 변수들을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유형을 분류해야 되는지 사실 오리무중이었던 거죠. 통계라는 건 사실은 뭐 결국에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트래시 인, 트래시 아웃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엉터리 자료를 집어넣어서 통계 방법을 돌리면 엉터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자료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를 입력을 해야 아웃풋이 의미 있는 결과가 사실 나오기 때문에 그 의미 있는 자료를 인풋을 하려면 사실 대상자를 만나지 않고 나의 직관, 저의 직관만으로 이 변수들을 선택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는 지금 이 데이터 안에 있는 자료가 충분한지도 사실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굉장히 답답하다라는 걸 느꼈고,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다가 이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가서 교도소에서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교도소에서 이제 돌아온 답은 여자 연구자가 어디 남자들만 와글와글하는, 그 중에서도 이제 다 전부 흉악범죄들이 우글우글하는 교도소로 들어가서 범죄자를 만나서 연구를 하겠다는 거냐 하고선 거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 사람들은 여자 연구자가 이 범죄자 연구를 하는 건 일단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상당 부분 좌절을 했었고, 그리고는 하여튼 통계를 잔뜩 돌려가지고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사실은 하게 됐죠.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찝찝한, 이 중 단 한 명도 내가 면담을 제대로 해보지 않고 그리고는 이걸 납품을 하게 되는구나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그 회의도 들고 이게 과연 현장에서 잘 맞을지 의문도 사실 들고 범죄의 본질을 모르고 범죄자를 분류하는 심사 도구를 만든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운 좋게도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어떤 전과 13범, 저랑 나이 또래가 비슷했던 이제 30대 후반의 어떤 남자 수감자의 그 개인정보, 지금은 이제 볼 수가 없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신상조사서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과거 아주 어릴 때 소년 전과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 시점 한 38살 될 때까지의 모든 전과 기록, 모든 수감시설에서 수거된 기록을 열람할 기회를 저한테 줬어요. 사람은 못 만나되 문서만 한번 봐라. 그러고선 이제 처음으로 받았던 자료가 성범죄 13범이었던 사람의 자료였어요. 성범죄 13범인 사람의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특이하게도 지금도 성범죄로 강간죄로 지금 수감이 돼 있는데 형량이 2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신기하다. 그 과거의 전과가 전부 강간 미수에다가 뭐 강제 추행에다가 뭐 다 성범죄 전력이에요. 하나같이. 그리고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합의가 돼가지고 1심에서 유죄 났으나 뭐 집행유예 돼서 풀려난 것들도 있고 기소유예 난 것들도 있고 뭐 다양한 종류의 이제 쫙 모든 게 이제 성범죄 전력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사실 하게 됐고 그리고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범죄를 저질러서 강간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형량이 2년밖에 안 나오는가 하는 게 사실 그때 그 당시로는 굉장히 의문이 한편으로는 들면서 아 이게 내가 법을 몰라서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의 이제 지식의 부족함을 탓했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나 이제 국내와 국외를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잠깐 이제 회상을 하면서 그때 TV 뉴스를 통해 가지고 마구 열심히 보도를 했던 게 80년대 말에 미국에서 3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한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강력 범죄를 3번 저지르면 3번째는 굉장히 형량을 길게 가중시키는 그런 이제 제도를 도입하겠노라고 발표를 하는 여러 주들의 사례를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2000년대에 우리나라는 3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같은 건 사실은 없고 그때마다 입건되는 내용만 가지고 이제 형량을 정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강간죄면 획일적으로 뭐 3년 이하의 징역 이러면은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뭐 2년이 될 수도 있고 뭐 맥시멈 3년까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집행을 했던 게 당시에는 관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법을 전공하는 많은 그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그거는 당연한 결과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행법상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내가 여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간죄에 대해서 좀 감각이 다른가 보다. 뭐 일반인들의 감각은 강간죄가 그리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고들 다들 인식하는데 예컨대 합의만 하면 드롭되는 그런 이제 범죄에 불과한데 그런데 이제 본인이 내가 이제 여자다 보니까 이 여자에 너무 비호하는 이런 어떤 양형 감각을 가진 게 아닌가 하고 스스로 이제 자문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답답해서 운 좋게도 교환 교수를 나가게 돼서 심리학과로 가지 않고 형사정책학부로 가게 됐어요. 미국의 경우에. 그래서 형사정책학부에 가가지고 실제로 이제 수업 시간에 청강을 하러 들어갔는데 거기 학교에는 포렌식 사이콜로지 PhD 과정이 있었어요. 그 포렌식 사이콜로지가 지금 사실은 우리 학과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지금 경기대학교 대학원에서는 포렌식 사이콜로지 프로그램을 PhD 과정까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조가 되는 그 학교의 이제 시스템을 보면서 그 수업 시간에 청강을 하러 들어갔더니 그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시빌 커미트먼트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성범죄자 얘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모든 사람이 시빌 커미트먼트를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결정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종결을 시키고 가종료를 시킬 때 어떤 자료를 확인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성범죄자들은 다 형사사건인데 웬 민사사건으로 시빌 프로시저를 적용하겠다는 건가 하고서는 여하튼 이해를 잘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학기 내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미국 법은 한국 법하고 너무나 다르구나 뭐 프리즌에서 전부 다 인프리즈먼트 기간이 다 끝났는데 웬 또 시빌 커미트먼트를 하나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형벌이라는 것은 범죄의 심각성에 부합해서 균형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예컨대 당시만 하더라도 성범죄가 2년짜리다라는 어떤 일반적인 공론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2년의 양형이 적합하다라는 어떤 합의가 존재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2년의 형기를 전부 소각하면 우리나라는 형사책임이 전부 소각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범죄자가 아닌 것으로 취급받게 이렇게 이제 사실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경우에는 뭐 그 형기가 전부 소각이 돼도 또 무슨 시빌 커미트먼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웬 말인가 우리나라 법하고 너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와가지고는 모두 전자발찌나 뭐 신상 공개나
약물이나 이런 종류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거의 2007년, 2008년도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그런 이제 보안 처분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시빌 커미트먼트라고 그 당시만 해도 열심히 이제 그것에 대하여 실행적 어떤 의사결정을 어떠한 이제 근거로 판단을 할 거냐를 놓고 막 열심히 내용을 토론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목격했던 사항들은 성범죄의 경각심이 이제 상당히 부각되게 됐어요. 뭐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요. 뭐 어저께까지 시빌 커미트먼트가 뭔지 막 고민을 하다가 귀국하니까 제일 먼저 터진 사건이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이었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연달아 터진 게 정남규의 연쇄살인 사건이 그 다음 해에 터졌고, 그리고는 그 다음 해에 이제 터진 게 제주도에서 혜승이라는 어떤 여자아이가 강간 살해가 돼서 쓰레기장에서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사건 이후에 또 연달아서 용산의 신발가게 할아버지가 아이를 납치에다가 강간 살인을 하고 아들이랑 이제 공모하여 아이의 시신을 안매장하는 사건이 또 있었고, 그리고는 그 다음 해에 혜진이 예슬이라고 안양에서 두 여자아이 초등학생이 크리스마스 전날 납치가 돼서 안양천에서 토막 시신이 발견이 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사건이 나영이 사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동 성범죄라는 게 상당 부분 국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사실 됐고, 결국은 이 흉악범죄라는 게 서구 사회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국내에서도 발생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론화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게 기존의 2년짜리 형량으로는 이거 도저히 약해서 이런 위험한 사람들을 제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종류의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지금은 강간 사건을 형기 2년을 주는 판사가 만약에 있으면 아마도 틀림없이 여성단체에서 이게 도대체 웬 말이냐 하고서는 아마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판결 결과에 대해서 매우 부적합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텐데, 그 정도로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 많은 것들이 너무 빨리 변해서 사실 속도를 따라잡는 게 일반인들도 힘들지만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도 사실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게 이제 제 소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제 커리어를 디벨롭하는 데 있어서도 이거는 신이 내린 기회거나 운이다. 이건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성취했다기보다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기대학교를 가서 오펜더 스터디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상습범들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게 돼서 상습범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러 갔더니 다시 국내로 귀국한 이후에 내내 지난 10년 동안 상습범에 대한 형사정책의 부적합성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이 돼서 그때마다 여러 가지 조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건 이거는 천운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남들에게는, 그 피해자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지만 제 개인적인 커리어로 봤을 때는 여하튼 뭔가 좀 습득하고 온 지식이 현장에서 금방금방 활용되는 피드백이 굉장히 빠른 이런 이제 경험들을 사실 많이 했죠. 그래서 심리학자로서 느끼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에피커시라고 얘기하죠. 일종의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효능감이 금방금방 사회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금방 내 스스로에게 도달하는 이런 이제 감각들이 지금은 많이 느끼게 됐다. 그래서 형사정책을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심리학을 응용하는 분야에서는 굉장히 이게 유용하다라는 확신을 지금은 이제 하게 됐다. 그런 이제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건 결국은 섹스 오펜더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섹스 오펜더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일이죠. 모든 섹스 오펜더가 다 위험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성범죄, 예컨대 뭐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레이피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재범 가능성이 그리 높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중에 일부 극소수 1년에 우리나라의 성범죄 강간 사건이 2만 3천 건 정도 발생을 해요. 그러면 2만 3천 건 중에서 한 10% 정도가 아동 성범죄예요. 그런데 그 아동 성범죄뿐만 아니라 강간 사건 중에 상습화된 사람들이 한 10%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제 강간범들 중에는 아마도 한 20% 맥시멈으로 보면 한 30% 정도가 상당히 하이 리스크 그룹, 매우 고위험에 해당하는 사람들,
예컨대 전자발찌가 필요한 보안 처분이 부과가 돼야 되는, 그래서 교도소에서 수감이 됐다가 출소한 이후에도 스스로 알아서 자기의 위험도를 컨트롤을 못하니까 타율에 의해서 제재를 하겠다는 게 사실 전자발찌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이제 보안 처분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마 2만 한 3천 명 중에서 한 30% 정도밖에 아마 안 될 거예요. 많이 돼봤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극소수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일설의 범죄학 분야에서 일설에 따르면 5%의 범죄자가 전체 발생 범죄의 50%를 일으킨다는 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5%가 사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평생 동안 굉장히 위험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일으키고, 그 5%를 적절히 국가에서 잘 관리를 하면 뭐 오랫동안 수감을 시키든지, 아니면 출소를 해도 전자발찌를 채워 놓던지, 아니면 뭐 신상을 완전히 깡그리 다 공개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시민들이 알게 하든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그 5%를 컨트롤해야 된다는 정책은 사실은 현대 형사정책에서 가장 중대한 목표일 가능성이 사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류의 어떤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 같은 게 이제 국내에서도 부각되게 됐고, 그런 것들에서 예컨대 재범 예측의 어떤 필요성, 이 사람의 이제 범죄 성향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된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앞으로 이 사람에게 어떠한 위험이 있을 것이니 어떻게 처분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의 이제 어떤 형사 정책적 반영이 지금은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성범죄나 아니면 처음에 성범죄부터 시작했던 전자발찌가 살인범으로 넓혀졌고, 지금은 이제 상습 강도까지 전자발찌의 청구 대상자가 지금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위험한 사람들은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교도소에서 수감돼서 격리가 돼 있다가 출소가 돼도 발찌를 채우겠다, 이런 종류의 정책을 도입하게 됐는데, 그런 데에 일조한 사건들을 지금 돌이켜보면 나영이 사건을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나영이 사건의 의미는 뭐냐? 사실 그 전에도 아동 강간 살인범들이 사실 있었어요. 나영이는 그나마도 죽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강간죄가 적용이 됐지만 살인죄가 적용된 그 경우는 아니죠. 그러나 뭐 그 전에 발생했던 어느 강간 살인 사건보다 나영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렇게 된 연유는 뭐냐? 그렇게 된 연유는 사실은 결국 피해자에 대하여 우리가 눈길을 돌리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형사 절차,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형사 절차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인공이 범죄자예요. 이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있는 거고, 검거된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법원이 있는 거고, 이 사람을 이제 처벌하기 위해서 모든 교정행정의 예산이 다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형사정책의 주인공은 범죄자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형사 절차 내에서 피해자가 갖는 위치는 무엇이었냐? 피해자는 그냥 단순한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에 불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는 진술만 받고는 그냥 피해자는 귀가해버리면 그냥 형사 절차에서 사라지는 존재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피해자가 그 이후에 잘 살고 있는지 별로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증언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걸로 문서 작업으로 신문조서 하나만 만들면 끝. 그런데 이제 나영이 사건은 그런 모든 추세를 다 변화시켰는데, 그 나영이 사건이 가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피해자가 생존했다는 거예요. 그 생존한 피해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이 어느 지경에 이르는지를 우리가 적나라하게 온 국민이 다 시청을 했다는 거죠. 관람자가 돼서 나영이가 인공항문을 다는 수술을 하는 날 모든 사람들이 다 인공항문을 다는 수술이 성공하기를 다 기원을 한다거나, 그 이후에 나영이가 얼만큼 빠른 속도로 잘 회복되고 있는지를 뉴스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된다거나, 그래서 나영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모금을 하고 또 뭐 의료진은 의료진대로 다양한 종류의 노력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영이가 지금은 상당 부분 잘 성장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죠. 그죠? 물론 나영이가 여전히 정신적인 불안감, 뭐 공포심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으나 그것도 결국 나영이가 성인이 되어가면서 아마도 틀림없이 극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영이가 생존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성범죄에 다 무관심하고 별로 남의 일이다. 내가 피해자가 아니면 사실 다 남한테 일어나는 일이라서 다 외면하고 있었는데 더군다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다고 생각을 했죠. 그죠? 사회적으로 금기시하는 성폭력이란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내가 좀 쪽팔리고 창피한 일인 것 같고 좀 그런 종류의 느낌이 있었는데 나영이 사건을 보면서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사실은 나영이의 피해를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게 결국에는 뭐 영화가 관련된 영화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또 그 다음 해에 이제 사회 한 2년 후에 우리 사회를 달궜던 건 도가니였어요. 그죠? 도가니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지금까지는 아동 성폭력의 잔인성에 대해서 막 열심히 호소를 했는데 도가니라는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야 이거는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도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이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아마도 주인공이 공유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텐션을 끌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물론 해요. 나도 이제 공유 팬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유가 아니고 뭐 밑도 끝도 없이 무슨 뭐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 영화가 별로 그렇게 대단히 인기가 없었을 수도 있으나 군대를 갔다 온 이 건장한 청년이 이 밑도 끝도 없는 성폭력 영화에 출연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고 그리고는 이제 공유가 나왔기 때문에 공유를 좋아하던 많은 여성들이 결국 그 영화를 보게 돼서 그 적나라하고 끔찍한 그런 이제 피해의 현실에 대한 이제 직면을 사실 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성폭력 처벌법에 장애인을 이제 성폭력하는 경우에는 아주 또 아동 못지않게 형벌이 높아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됐고 그리고는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특정한 이제 장애인 학교를 중심으로 해갖고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게 배타적인 조직일수록 은폐하기가 훨씬 쉽다라는 사실들을 인지하게 돼서 지금 그 폐쇄 조직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 같은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제 군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이나 또는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도 결국은 이 권력 구조상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일반 성폭력보다 훨씬 더 신고하기도 어렵고 처분하기도 어렵고 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건 더더욱 어렵고 사실은 이 물고 물리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은 더더욱 2차 피해가 심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뭐 이해를 갖게 됐죠. 그리고는 이제 대단한 성과 중에 하나는 친고죄가 폐지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형사사건 중에서 피해 당사자가 주장해야 범죄가 되는 건 성폭력밖에 없었어요. 절도 사건의 경우에도 절도를 당한 피해자만 신고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목격한 사람도 신고를 해도 되고 뭐 이웃집 사람도 신고를 할 수도 있고 폭력도 역시 마찬가지죠. 술집에서 막 폭력이 일어나면 옆 테이블에 앉았던 사람도 신고를 해도 되고 주인도 신고를 해도 되고 형사사건은 보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성폭력 사건은 지금까지 피해자만 신고를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가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얼마든지 범죄가 아닌 것으로 취급받는 것이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성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도 이제는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만 신고를 해도 그게 이제 범죄로 인정을 받는 시대가 사실 됐죠. 예컨대 옆집에 부부가 있는데 마누라가 맨날 두드려 맞고 성폭력을 맨날 당한다. 그러면 이웃집 반상회를 할 때 그런 그 가슴 아픈 부분을 호소를 하면 옆집 여자가 그걸 신고를 해도 부부간의 강간이 성립되는 시대가 사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난 10년 동안 막 너무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게 변화해 왔다. 이렇게 이제 사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좀 나아졌나 그게 이제 문제인데 불행히도 나아지지는 않고 있어요. 나아지지는 않고 4대 강력범죄 중에 지금 여전히 증가 추세인 것은 성폭력 사건이에요. 여전히 성폭력은 증가 추세에 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지금까지 은폐됐던 사건들이 이제서야 본물 터지듯이 신고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분간 이렇게 신고를 그 사법기관이 이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피해자들이 신고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징벌을 받는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그러면 나도 내가 억울하게 당했던 이 피해를 신고하면 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많은 자들이 이제 신고를 하기 시작한 것도 한 가지 사건이 늘어난 이유가 될 거고요. 또 한 가지 사건이 늘어난 이유는 사실은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인터넷에서는 사실은 그 단속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성매매 방지법이 생겨서 오프라인상에서는 성매매가 굉장히 엄중히 많이 통제가 사실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오프라인을 제재하다 보니까 이게 온라인으로 옮겨 붙었어요. 지금 불이. 그래서 너무나 많은 온라인 그 채팅 사이트들 그리고는 앱들까지 SNS를 통해 가지고 성매매가 막 번성하다 보니까 문제는 그런 종류의 이제 랜덤 채팅을 통해 가지고 아이도 청소년도 또는 장애인도 또는 뭐 일반 여성들도 사실은 그냥 대화를 하다가 보니 어떻게 성매매에 연루돼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사실은 그 전보다 훨씬 일반화됐다. 지금 지난 한 5년 사이에 채팅 앱 성매매가 목적인 채팅 앱이 우리나라에 180개가 넘게 생겼어요. 일종의 하이테크 기술을 이용한 그야말로 랜덤 채팅 사이트인데 문제는 처음에는 그냥 채팅만 하라고 만든 사이트였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결국 성매매를 목적으로 여성들을 유인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아기를 가지고 이제 유인하는 고의적인 유인들이 많이 들어서 지금 이 가출 청소년들이 이제 집을 나오면은 태반이 성매매 앱을 통해 가지고 성폭력 피해에 노출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사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폭력이라는 게 사회에 만연되는 이유는 성매매가 만연되기 때문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 인터넷을 물론 제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인터넷에서 이제 그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사실은 매우 필요하다. 특히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경우들을 제재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근거는 사실은 이제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성매매를 하는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한 3, 4년 사이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제재의 필요성이 이제 부각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실태다. 자, 그러면 이제 성폭력 이외에 나머지 것들의 이제 또 다른 진화하는 범죄들을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전체 통계 중에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성폭력만 아주 꾸준하게 계속 늘고 있고 살인이나 아니면 폭력 같은 것들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형벌의 수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상습범들에 대한 가중을 하는 그런 이제 양형들이 일반화가 되면서 특가법 같은 것들을 많이 적용을 해가지고 3 스트라이크 아웃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누범자가 되면 절도라도 형량이 굉장히 높아져요. 7년까지 이렇게 막 주는 것들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빈곤에 기인한 상습절도 같은 경우에 너무 형량이 높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최근에는 나오기 시작했죠. 이게 워낙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절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특가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게 전과자를 양산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줄이자 이런 이제 자성의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가 제재가 엄중히 되니까 이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은 범죄 발생률이 어느 정도는 이 안정권으로 돌아서요. 어느 국가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감 기간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길어졌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형사 그 사건들은 나머지 유형 살인이나 무슨 강도나 폭력이나 또는 뭐 상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접어들었다. 정점을 이루었다. 그런데 이제 성폭력만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다음과 같이 그려지는데 예컨대 강도나 살인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은 늘어나지 않는 추세를 보이는데 살인은 특히 살인범이 어느 날 갑자기 사실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폭력도 저지르고 뭐 상해도 저지르고 강간도 저지르고 또는 뭐 그 외에 뭐 방화도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인명피해를 내서 살인범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발생할 법한 흉악범죄의 처분을 높이면은 살인 사건들은 어느 정도는 정점을 찍게 돼 있어요. 어느 나라나. 그래서 지금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상습 가중을 시켜가지고 그중에 강도 상습은 전자 발찌까지 부과를 하기 때문에
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이 살인범죄를 저지르긴 일단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살인범죄는 뭐 일단은 무조건 늘지 않고 이게 어느 정도는 스테디한, 나머지 강력범죄들은 다 스테디한 그런 이제 형사 정책, 형사 처벌이 엄중해지면서 보안 처분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스테디한 그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 성범죄는 이거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유는 사실은 분석이 필요하다. 이게 피해자의 신고율이 늘어서 때문인지, 아니면 절대 다수가 채팅을 통해 가지고 성범죄자들이 지금 초범자들 그 유입되는 그런 어떤 그 과정 중에 있는 건지 사실은 우리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심각한 통계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년들이에요. 청소년들, 범죄로 유입되는 청소년들의 숫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 건데요. 특히 이제 여기 보면 남자아이들도 늘어나고 여자아이들도 늘어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 통계치도 상당히 중요한 통계치일 수 있는데, 그래프로 그려보면 지금 매년 검거한 소년범들 중에서 전과가 제로인 애들은 빼버리고 전과가 한 번인 애들, 두 번인 애들, 세 번 이상인 애들을 그래프로 이제 그렸어요. 그러면 제로인 애들 빼고 그리고 나머지 전과가 있는 아이들의 비율을 1범, 2범, 3범 이상으로 쪼개가지고 이제 표시를 해가지고 그래프로 이렇게 들쑥날쑥 해봤더니 이게 도대체 뭐를 예상을 하게 하느냐. 1범과 2범은 최근까지 그렇게 유달리 증가 추세인 것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IMF 이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 거의 정점을 찍은 다음에는 지금 1범과 2범이 새로이 많이 유입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된 데는 아마도 청소년 인구가 현저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도 영향을 줄 거예요. 근데 뭐 이건 일단 비율이니까 그거 절대 지수가 이제 떨어진다는 거하고 비율이 줄어든다는 거하고는 꼭 일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1범이나 2범은 무조건 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범죄자 인구가 무조건 늘어나는 건 아니다, 청소년들이. 그러면 뭐가 늘어나느냐 하는 걸 보면 지금 3범 이상이 늘어난다. 이게 이제 지금도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전체 그 소년범죄, 예를 들자면 2015년에 검거되는 이제 기소가 된 청소년들의 숫자 중에서 3범 이상의 아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인가? 그게 이제 지금 이미 15%를 넘었다라는 리포트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청소년기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형사처벌이 가능한 청소년이 나이는 몇 살부터예요? 만 14세 이상부터 20세보다는 적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한 만 18세 정도까지 그 정도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이제 처분이라는 걸 받는데, 그때 3번을 처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때 3번을 경찰에 검거돼가지고 기소까지 되기는, 경찰서에 입건되는 거는 늘상 입건이 될 수가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입건이 돼도 사소한 범죄들은 다 훈방 조치해서 다 내보내죠. 그죠? 사고 쳐서 친구들하고 싸워가지고 입건이 돼도 뭐 경찰이 좀 물어보고 난 다음에 부모 만나서 경고만 하고 훈방 조치하고 뭐 이럴 수가 얼마든지 있어서 경찰서에 입건은 여러 번 돼도 사실은 검찰 단계로 송치돼서 기소되는 거는 생각보다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기소가 되는 게 3번 정도 된다 하면 얘네들은 그렇게 훈방 조치되고 경찰서에 들락날락한 거 또는 아예 발각이 안 된 것까지 따지면 얘네들은 거의 늘상 가출을 해서 비행을 저지르는 아이들을 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발을 빼지 못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지금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는 지표를 보여주는 거다, 이 지금 그래프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은 10대지만 앞으로 한 5년 후, 1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성인 범죄자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크리미널 커리어, 범죄자로서의 일종의 커리어가 디벨롭되는 이런 이제 그 경로를 거치게 된다. 그런 숫자가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다. 예컨대 아까 데이터 안에서 전과 13범이 참 전과가 높았다, 상습범이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종류의 사람들, 그런 류의 이제 나가면 다시 하고 또 들어오고 6개월도 채 안 돼서 또 똑같은 일 하고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 거의 지금 이 10대의 자료를 보면 앞으로 5년, 10년 후가 되면 더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사실 볼 수가 있죠. 지금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를 그만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상습 소년범들은 대부분 학력이 공식적인 학교를 다닌 경력은 중퇴예요. 중학교를 다니다가 우리나라가 왜 그런 말이 있죠. 북한군이 안 쳐들어오는 이유는 우리나라 중위가 무서워서다. 이런 중위병이란 이야기가 있는 이유가 윤관 사건은 유달리 중위병이 많아요. 중위들이 많아요. 윤관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뭐 어른이 되어가는 무슨 아이들끼리 공유되는 무슨 성인식처럼 그렇게 윤관 사건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윤관 사건을 보면 일반적으로 여러 명의 남자 아이들이 여자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만취한 애를 돌아가면서 성폭행하는 이런 사건들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물론 그런 사건의 피해자가 된다 그래서 결코 회복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지금 피해자 이야기는 지금 중심에 서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해자 입장을 보면 그런 아이들이 처음 이제 시작을 하면 결국에는 격리시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또 그 또래들 그 동네 문제 아이들하고 어울려 다니다가 또 재범해가지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아이들의 숫자가 한 15% 정도 된다고 하면 이 숫자는 앞으로 결코 무시하기가 어려운 대단히 위험한 그런 숫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많이 봐야 되는 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엽기적인 범죄들이 많이 늘었다. 옛날에는 우리가 그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그야말로 이제 인면수심의 범죄라는 것들이 오늘날은 훨씬 더 많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옛날에는 인륜에 대한 교육을 어디서 해요? 인간의 도리 어디서 배우나요? 집에서 배우죠. 그죠? 부모님한테 인간의 도리가 되는 그 도리를 사실은 훈육을 받죠. 그리고는 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계셨어요. 저도 어릴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그리고는 우리 엄마 아빠가 있고 삼촌 고모들도 있고 이런 집에서 이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썽을 부리면 층층이 야단을 맞았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할아버지한테 가서 야단 맞고 또 엄마한테 가서 또 야단 맞고 삼촌 고모도 한 대씩 쥐어받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행동을 교정하지 않으면 이 집구석에서 나는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이들이 훈육이 사실은 되는 거죠. 그러던 어떤 인륜에 대한 습득이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누가 가르쳐요? 가정이 해체됐죠. 다 IMF 이후에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가정이 전부 다 해체됐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혼인이 깨진다, 이혼을 한다, 이런 통계치가 2000년대 초반 되게 심각한 통계치처럼 취급이 사실 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세 가구 중에 한 가구가 깨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가 어렵죠. 어떻게 됐어요? 결혼을 안 해요. 이제는 아예 결혼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속도로 가다 보면 단독 가구 수가 왕창 늘고 결국은 있는 청소년들은 가정이 전부 해체돼가지고 걔네들은 사회화가 안 되고, 그래서 이 사회화가 안 된 15% 정도 되는 소년범들이 결국은 사회적인 위험도를 현저히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중에 일찍 발견된 사례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례들이라는 거죠. 이 친구들은 거의 다 소년 전과가 다 똑같이 있고요. 10대 후반에 소년 전과부터 시작해서 강력범죄의 전과를 막 누적해서 보통 전과 15범, 13범 이런 애들이에요. 정남규는 전과 5범이었고 김수철은 12범, 강호수는 9범, 유영철은 14범. 결국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상습화되는 경로를 그 어느 것도 끊지 못하여 결국에는 연쇄 살인범이 되거나 아동 강간 살인범이 되거나 이런 끔찍한 범죄들, 정말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없는 범죄들을 저지르는 사람이 된다. 최근에 있었던 사건 중에 가장 부합하는 이런 주인공과 부합하는 이제 타입의 사람이 벌인 게 안산 인질극이죠. 안산 인질극이 뭔지 알아요? 안산에서 전처가 아니지. 현재의 부인의 전 남편도 죽이고 그 현재의 부인의 아이들도 전부 다 인질로 잡고 인질극을 벌이던 와중에 딸을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는 그 딸을 죽이죠. 그리고는 현장에서 검거가 돼가지고 이제 끌려 나오면서 하는 그 안산 인질극의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언론을 보고 내가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경찰서에 끌려가서 지금도 자기가 한 짓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성폭행한 부분을 인정을 안 하고 끝까지 이제 개기고 있는데, 그런 이제 내용들을 봤을 때 이게 인간의 탈만 썼지 인간이 할 짓이냐 하는 걸 놓고 우리가
참 구제가 불능이다. 이 사람도 전과가 아주 많이 누적된 사람이에요. 그런 종류의 이제 인간의 모습을 하되 인간으로서의 교육이 전혀 되지 않은 자들. 학력은 중학교 중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육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이 엉망이면. 그럼 어디 가서 사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기는 사회화가 돼야 되는 시기죠. 너무나 중요한 시기죠. 청소년기는. 친사회적인 도덕적인 규범이 내면화돼야 되는 이 시기를 길거리에서 또는 소년원에서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경찰서를 포함해서 사법기관을 들락날락하게 되면 아이들이 친사회적인 규범을 내면화할 수 있겠어요? 그러기가 일단은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류의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이제 사례들이 이미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묻지마 범죄 같은 것도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일종의 사회에 대한 피 끓는 반감을 가진 구성원들의 숫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 이제 묻지마 범죄예요. 미국 같으면 총기 난사 사건이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이런 프로파일을 가진 자들이 총기 난사를 하겠죠. 총만 있으면은. 결국에는 흉기를 가지고 나가서 아무나 나의 복수의 대상이 되어라.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일들이 이제 꽤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나누죠. 일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무차별 흉기 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퇴근 시간 여의도에서 벌어진 칼부림에 시민 4명이 다쳤습니다. 끔찍했던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TV조선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먼저 서주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걸어가는 남녀 뒤를 한 남성이 따라옵니다. 그리고는 앞서가던 남성을 다짜고짜 흉기로 찌릅니다. 남성이 쓰러지자 이번엔 여성의 얼굴 등에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칼부림을 한 남성은 31살 김모 씨. 김 씨가 다시 흉기를 들고 다가오자 이미 옆구리를 찔린 남성은 겁에 질려 달아납니다. 그 사이 한 시민이 다친 여성을 돕기 위해 다가옵니다. 쫓아가다 다시 돌아온 김 씨는 한 시민이 날린 발차기를 피해 또다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릅니다. 이 시민은 끝까지 쫓아가 김 씨를 걷어차고 이를 본 시민들도 김 씨를 제지하기 위해 몰려듭니다. 시민들을 피해 달아나던 김 씨는 이번엔 택시에서 내린 무고한 여성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를 막기 위한 시민들도 김 씨를 뒤따라 달려옵니다. 혼비백산 달아나던 여성이 결국 김 씨의 흉기에 찔려 쓰러지고 자신을 쫓는 시민들이 점차 많아지자 김 씨는 건물 뒤편으로 도망갑니다. 뒤늦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막다른 길에서 대치하던 김 씨는 자신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합니다. 10분가량 대치를 벌이던 경찰이 결국 테이저건을 쏴 김 씨를 제압합니다. 국회의사당이 있는 서울의 심장부 여의도에서 15분에 걸친 광란의 칼부림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이한 양상의 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현재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일반 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과는 굉장히 서로 다른 규범을 가지고 있고, 또 아까도 얘기한 대로 누구라도 상관이 없다. 결국은 사회를 향한 어떤 복수극 같은 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벌이고 있고, 최근에도 지난주에 진주에서 흉기마 칼부림, 묻지마 칼부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 부담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런 이제 추세를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사회적인 어떤 관계가 좀 더 타이트하게 운영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컨대 옛날에는 가족 내에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거의 다 훈육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편으로 교육기관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회가 됐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와 같은 과정들을 결여한 채 성장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 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학업을 밑도 끝도 없이 중단한 아이들의 숫자가 지금 8만 명이래요. 8만 명. 그러면 이 아이들은 그러면 어디서 교육을 받느냐? 어디서도 교육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이 아이들은 다 뭐를 하느냐? 방방에 들어앉아서 인터넷을 하고 있어요.
집에서 시켜 먹고 집에서 이제 인터넷 하고 그리고는 부모님이 그러면 이 아이를 돌보느냐? 부모님도 집에 안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편모 가정, 편부 가정 또는 조성 가정 또는 부모가 양측에 다 있어도 전부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하루 온종일 나가서 결국 낮 시간 동안은 아이 혼자 시간을 보내야 되는 오전 내내 자고 일어나서 중간에 뭐 하나 스낵 같은 거를 까먹고는 컴퓨터를 붙잡고 앉아가지고 부모님이 돌아오시는 밤늦은 시간까지 결국 컴퓨터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부모가 와서 잔소리를 하는 게 듣기 싫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거리 위에서의 여러 가지 원조 교제부터 시작해서 성매매의 조건 강도, 조건 만남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환경이 사실은 인터넷을 매개로 해가지고 결국은 발생을 하고 있고 그 인터넷이 매개가 된 연후에는 사실은 아이들이 전혀 보호받지 않는 환경에서 지금 이런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의 미아가 사실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실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화가 안 된 구성원들이 늘고 있고 결국 이 사회화가 안 된 구성원들을 어떻게 재사회화를 시킬 거냐가 앞으로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미 범죄 통계는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사실 볼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이 여의도 사건의 주인공인데 이 사람을 우리가 가서 만났어요. 2013년도에 옛날에 2000년도에는 범죄자들을 만나서 연구하는 게 제가 불가능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서 이제는 교도소를 찾아가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면담하고 자료도 보고 연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법무부에서 극소수 허가받은 연구에 대해서는. 그래서 2013년도에 이제 대검찰청에서 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묻지마 범죄자들을 전국 교도소를 돌아다니면서 대체 이 사람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라 해가지고 이제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사람들을 찾아다닐 수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여의도 사건의 주인공이었어요. 그 주인공을 가서 만나서 너 그때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멀쩡해요. 지능도 멀쩡하고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옛날에 멀쩡한 직장을 다닌 적이 있고 다 멀쩡한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상당 부분 직장에서 잘린 실직한 이후에 신용불량자로 추락하고 그리고는 사회적인 연결망을 다 끊고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한 2년쯤 하고 그러다가 자살 시도를 하고 자살 시도에 실패하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혼자 죽기가 너무 억울해서 결국은 자기를 실직 상태로 빠뜨린 그 회사의 직장 상사를 가서 복수를 하는 게 이 사람의 꿈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여의도에 7시 퇴근 시간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높은 직장 상사가 1층을 통해서 도보로 지하철을 타고 가진 않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열심히 칼을 들고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가 안면이 있는 그 직장을 다니는 부하 직원 말단 여직원을 가서 칼질을 한 거예요. 지금 저기 여자 직원이 막 칼을 난도질 당하는 사람이 하나 나오죠.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저 피의자의 사실은 직장 동료였어요. 커피도 타주고 복사도 해다주고 이런 정말 힘없고 어디에도 의지할 데 없는 이런 여자들이 지금 저런 피해에 또는 아이들 또는 노인들 힘없는 사람들이 취약계층들이 지금 저 묻지마의 분노의 대상이 화풀이 대상이 사실 된다 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것이 결국에는 여성의 안전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 취약계층의 안전과 굉장히 밀접히 연관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형사정책, 미래의 형사정책은 지금 이런 취약계층을 어떻게 하면 잘 보호할 거냐 하는 정책적인 고안도 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실한 인간성을 어떻게 회복을 시킬 거냐 하는 것도 우리가 장기 과제로서 심각하게 이제 고민이 사실 돼야 될 거다. 부모의 역할을 회복시키는 건 일단 불가능해 보여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부모가 다 증발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모가 하던 일을 대행할 수 있는 사회적 에이전트가 필요한데 문제는 과연 그런 사회적 에이전트가 우리나라에 있는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외국은 그래서 대신 포스터 케어나 그룹홈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학대받는 아이들이나 지금 부모가 전혀 돌보지 않고 방임하는 아이들을 일단은 친권을 제한하고 포스터 케어나 아니면 그룹홈에다가 갖다가 밀어넣는 이유가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하니까 아이들이 사회화될 기회를 갖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 경우에는 사실은 친권이 굉장히 고유한 권한으로 부모가 노 하면 사실은 아이들을 박탈하기가 일단 어렵게 돼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엉망진창인 가정에 아이들이 그대로
방임돼서 놓여 있고 그런 아이들이 지금 8만 명이나 되는 학업 중단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 아이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가출 청소년이 되는 것이고 가출 청소년 중에 그야말로 3범 이상의 상습범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중에 일부가 연쇄살인범이나 강간살인범이나 또는 지금처럼 이렇게 묻지마 범죄자가 되는 그런 이제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사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류의 통계치, 실태는 사실은 이 분야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연구의 그 필요성 또는 뭐 대책의 발굴의 필요성 또는 전문적인 뭐 조력자들의 도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필드가 사실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고 그리고는 뭐 그 사람들 중에 저도 이제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충분히 제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사법제도가 잘 운용이 되려면 이 각각의 개별화된 이 서로 다른 집단에게 좀 더 적합한 교정의 방법들이 사실 개발이 돼야 되겠죠. 상습 성범죄자들에게 성도착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중대한 과제는 없겠죠. 그죠? 도착의 치료가 안 되면 성범죄를 또 저지를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있는 가정폭력 사범에게 알코올 중독을 치료해 주는 것만큼 가정폭력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은 존재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은 범죄인 것 같지만 뚜껑을 열고 보면 개개인별로 상당히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적확한 평가와 그 평가에 따른 개별화된 처우가 집행되지 않고서는 모두 교도소에 수감만 시켜놓는 그 시간의 조절만으로는 저절로 감화를 받고 스스로 개전의 정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게 현 주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앞으로는 전문 영역이 지금 이런 형사 정책 분야에서 훨씬 더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가 물론 뭐 더 많이 있으나 지금 시간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질문을 한 10분 정도 받고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